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박민영 대변인이 이제 김혜지 의원을 가리켜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다. 거의 이제 혐오로 가득 찬 막말을 쏟아내서 논란이죠. 장동혁 대표가 사의를 반려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실 어제 기자들에게 자그마한 일로 당내 자그마한 일로 왜 그렇게 집착해서 기사 쓰냐고 해서 이것도 좀 논란을 키웠어요. 그런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의원이 어떤 경위로 2번 연속 비례대표가 됐는지 알 길이 없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변인의 발언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장애인 폄하 목적은 전혀 아니었다. 이런 발언 하나로 젊은 청년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는 건 부적절하다. 정작 김혜지 의원은 당사자로부터 사과하는 적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당 지도부가 오히려 이걸 보통 이런 경우라면 상식적으로 끊고 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 엄호하는 분위기예요. 왜 이런 걸까요? 너무 서글픈데 일단은 김소희 의원이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김혜지 의원 쪽에 어찌 보면 그 입장으로 해서 방금 전에 그 페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작년 총선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당의 험지인 인천 서구 갑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글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동욱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례대표로 나왔다라는 게 어떤 경위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본인은 어떤 경위로 우리 당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인 서초에서 나오셨을까요? 저처럼 험지로 나가서 죽어라 싸웠던 사람도 있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지금 동료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당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동욱 의원의 이 발언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 김혜지 의원이 당한 이런 모욕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대표성을 인정해야 되고 복지를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건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공당의 대변인의 입에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온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그 비난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은 그 의원 당사자에게 본인도 우리 당에서 정말 당선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이 비례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김재섭 의원처럼 도봉구 갑에서 당선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당의 스탠스를 보면서 이런 의식을 공유하고 있구나를 체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 발언이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언급해주신 그런 국민의힘에서 이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을 옹호하는 분들이 박민영 대변인과 어느 정도 생각이 일치하는 거예요. 김예지 의원 혜택 받았다. 이 사람 기득권이다. 이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전혀 기득권도 아니고 강자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제 몫을 다 하고 계신 엄연한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우리가 뭐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막상 자리를 갔더니 우리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넌 비난받아도 싸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심지어 뭐 저는 이 발언의 맥락들에서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솔직히 장애인 의원의 비율이 몇이나 된다고 장애인 의원이 기득권이며 뭐 큰 배려를 받았으면 할당제가 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고작 1%입니다. 300명 중에 3명이에요. 여야를 통틀어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들의 삶을 챙긴다라고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동조를 하고 뭐 표현은 부적절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뭐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적하고 싶은 건 첫 번째 한동훈이 공천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했고 그 경위가 불투명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김예지 의원이 어쨌든 우리가 배려를 해서 자리를 줬더니 막상 보니까 우리한테 해가 될 말을 하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배신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이 당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를 다들 확인 사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김혜지 의원의 해당 행위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김혜지 의원이 했다는 해당 행위가 그겁니다. 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보여줬던 특검법 찬성하고 뭐 특검법에 이제 대해서도 탄핵 찬성하고 뭐 얘기 이런 그런 거잖아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뭐 자신이 이제 책임을 지면서 어떠한 판단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무조건 해당 행위다라고 몰아붙인다면 거기에서 자유로운 우리 당의 국회의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들 하나하나 놓고 본다면은요. 물론 이제 당론이라는 걸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당에서 이제 같은 모습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그러면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그 비판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저는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무슨 약점을 잡듯이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요. 이거는 평범한 일반인들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범죄로 처벌받는 일입니다. 저는 김혜지 의원이 충분히 고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고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의 판단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수요에서 우리 당 후보를 지지한다면 당신들은 윤호개인, 당신들은 부정선거론자라서 안 돼. 이러고 내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표를 받을 때 이 사람은 도둑년 표라서 안 돼. 저 사람은 사기꾼 표라서 안 돼. 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표를 주겠다면 그들의 의견을 다 경청해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장동 일당의 표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수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고 그 지점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어떤 그 금도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거는 우리로서는 이제 그 보수정당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범주로 넘어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도둑놈 표도 괜찮고 사기꾼 표도 괜찮다면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표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냐고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보면 아마 나경원 의원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문제고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할 우리 당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사기꾼 표라서 안 돼, 도둑놈 표라서 안 돼 이런 예시를 드는 건 지나친 비약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윤호개인 뭐 얘기합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 사람들과 이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다시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끈끈하게 가겠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스탠스를 택하는 거죠. 스스로. 그게 문제인 거고 두 번째로 부정선거론자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그럼 부정선거 옹호의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겠죠. 그 얘기를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겠죠.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뭐 사전투표제 없애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부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뭐 어떤 시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의 어떤 헌법적 평등의 가치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세력이 반성이 있는가 그리고 누구와 정치를 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는 이 국민의힘의 현주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게 장도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말하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체제전쟁이다. 모든 우파가 연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서 언급한 뒤에 나경원 기획단장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지방선거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여론조사들에서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이 당은 지지 없음 모름이에요. 우리 당은 지지 없음 모름이랑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실망을 하신 분들이 이탈을 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느껴지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겠지만 당에 대해서는 내가 지지하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탈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이탈자들이 지지 없음과 모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 우리 당으로는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년 선거에서든 앞으로의 선거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지지 없음 모름의 분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안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지지 없음 모름이 선택하신 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길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내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까지는 아마 당내에서 큰 목소리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어떤 그 의사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만 공천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이선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우리 당의 후보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장동혁 대표가 뭐 최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중도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안 될 판이니까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거에서 취하는 게 중도층을 이제 우리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해서 표를 가져갈 거냐인지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집하고 그 지지층을 조금 더 견고하게 키워서 그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오게 해서 싸워보자인 건지에 따라 갈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반헌법적인 세력과 반헌법적인 주장과도 우리는 연대할 거고 그 지지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렬하고 극단적으로 치우친 지지층들을 우리 쪽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쪽의 표가 되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겨보겠다라는 말을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적인 행태죠. 지금 어제 전한기 씨가 다음 달 26일 보수 성향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 출범식 장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으로 공지를 했어요. 유튜브 게시글로. 이곳이 국회의원실 통해서만 대관이 가능한 곳인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실에서 대관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의원의 속내는 뭐예요? 연대를 하겠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 깊은 속까지는 제가 헤아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 당내 사정을 제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당의 주요 후보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과정이 경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양당 모두가 양당의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아야 앞으로 경선이나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유리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후보로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결국 거기에서 갈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의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비단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이게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 당내 경선이 절대선이라고 생각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내 민주주의 그 경선 제도라는 것을 절대선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똘똘 뭉쳐있는 강성 지지층이 여기서 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그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다.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데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실익을 따진다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발언을 하는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 행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타협들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완화시키고 이게 국민의 뜻과는 또 멀거든요. 국민의 뜻에 가까운 정치를 하는 방향으로 갈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백골단 2가 되는 거 아니냐. 김민전 의원이 그때 백골단 데려와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예요. 우리가 12상 계엄을 겪은 국회고 지금 여기 모인다는 분들의 주장이 윤어게인이고 탄핵 잘못됐다고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 지금 국회에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대관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배팅을 한 거죠.
저는 올인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본인도 지방선거 출마를 아마 고민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결국에 경선을 해야 될 거예요. 뭐 서울시장에 나간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해본 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내가 어떤 뭐 중도를 끌어들인다던가 뭐 이런 거는 당내 경선에서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니고 나는 절대적으로 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서 혹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나 혹은 그것을 주장하는 굉장히 채널이 큰 이 극보수 유튜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는 하겠다. 계산이 섰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겠다라고 저는 천명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사실은 나경원 의원은 경기지사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해 보겠다. 그냥 하겠다는 거죠. 약간 그런 여지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안 할 거면 경기지사 싫고 경기지사로 언급되는 것도 불쾌하고 서울시장 그걸로 언급되는 것도 나는 불편하다. 선 그었겠죠. 고민해 보겠다. 난가? 내 역할이 뭘까? 나 해볼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만약에 서울시장 경선이 오세훈 시장이랑 나경원 의원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나경원 의원의 이 행보는 지금 굉장히 우리 당이 개헌과 탄핵 이후에 많이 짠물화된 거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거는 우리 당 경선들을 해보면 확실히 보입니다. 그게 장동혁 대표가 그 성공 사례, 성공 공식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뜻이라면 오세훈 시장이 상대적으로 중도 지향적인 면이 있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공간을 파고들어서 자기가 그거 서울시장 후보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그 길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길로 충분히 가면. 그 길을 선택하지. 왜냐하면 장동혁 후보가 김문수 후보의 오른쪽으로 가서 장동혁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공 공식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성공 공식을 한 번 더 가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나경원 의원실이 해당 시간에 대관 신청한 건 맞지만 아직 행사 내용은 기입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지금 나 의원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나 의원이 그 얘기는 했거든요. 어제 YTN 인터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차출할 수 있냐. 그러니까 차출하는 게 문제다. 차출은 안 된다. 이거 누구 꽂아주고 이런 거 문제가 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 전 대표 하고 싶다면 경선에 뛰어들면 된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한다라고 했어요. 네. 단계를 이제 아직까지. 네. 그냥 이분들은 한 전 대표가 새벽 배송 그다음에 항소 포기 론스타로 이어지는 이 이슈들을 끌어가는데 그냥 끊임없이 그냥 당원 게시판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방향이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경선이 됐던 뭐가 됐던 거기서 우리 당에서 장동혁 대표가 성공했던 그 성공 공식을 나도 한번 따라가겠다라는 그 뜻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2월 작년 총선에서 뛰면서요. 그래도 2월 달까지는 우리 한동훈 대표 바람이 좀 불면서 해볼만 했거든요. 제 지역구에서도. 근데 3월 이후에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후에 런종섭 사태 이른바. MBC였네요. 그게.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지는 게임을 뛰어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달 동안 지는 걸 알면서 뛰는데 그리고 하루하루 무너지는 게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하루하루 싸늘하죠. 그런 반응들. 네, 정말 그거는 진짜 당해보면 알거든요. 지금이야 공천장 받고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지는 선거를 뛰는 그러한 게임을 가려고 계속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면 차출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꽂아주는 선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안 시킬 거다 이 얘기죠. 안 된다. 한동훈 당신에게 깔아줄 꽃길 없고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경선을 뛰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를 전략 자산으로서 당에서 어떻게 써보겠다라는 그림 자체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못을 박은 거고 끝에 또 당원 게시판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거 의혹 해소 안 됐으니까 당신한테는 경선 뛸 자격도 없다라고 나중에 가서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어제 운영위 마지막으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김용법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이에 설전이 오갔는데 잠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딸이 전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자, 적당히 하세요. 자, 정책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한다고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실장. 안 되니까. 가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굉장히 큰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서로 설전이 막 고상이 오가니까. 김영변 실장이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질의 답변 참 어렵다. 제가 좀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해야겠다. 말려준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근데 사실 그 전에 이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는 게 먼저죠. 그게 먼저고 지금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글쎄 이 모습이 뭐 진정성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그냥 일종의 서로들 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또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생각할지는 국민들이 그냥 다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영법 정책실장의 따님의 전세죠. 전세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만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전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아니면이라고 얘기하면 그거지. 그러니까 네. 그 전세 해가지고 갭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갭 투자는 아니라고 그냥 얘기하는 전세를 거죠. 산 거죠. 예, 전세를 산 맞아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청년들이 주택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지금 그런 지옥고에 그런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책실장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따님까지 이 갭투자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그냥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화를 낼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가족 건드렸다고 화를 낼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뭐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김은혜 의원이 뭐라고 이제 질의를 했냐면 따님 전세 살고 계시죠. 전세금 누가 모은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갭 투자로 집을 샀냐라고 김 의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이제 정책실장께서 갭 투자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2000년도에 그거는 갭 투자가 아니고 중도금을 다 치렀다라고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 김 의원이 이거 갭 투자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딸은 전세를 살고 있고 주택을 보유한 것도 아니고 주택을 소유하려는 갭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해명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사실 김은혜 의원이 하고 싶은 질의는 뭐 그거였겠죠. 이번 대책, 부동산 15 대책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다. 뭐 청년들에게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굉장히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을 수는 있죠. 야당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의 딸을 이렇게 자녀를 거론하면서 당신 딸 갭 투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고리 삼아서 정부가 근데 왜 갭 투자를 막냐? 막을 자격이 있냐라고 들어가는 그런 흐름은 금도를 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딸의 문제를 그것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호도하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이 정책실장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라도 역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건드려졌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저 역시도 정책실장께서 이렇게 국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할 일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언이 문제긴 했지만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나중엔 사실 뭐 운영위원장께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는 사실 그 국회에 나온 것 자체는 국민을 대리해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 위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과한 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정무수석께서
너무 잘 제지를 하셨다. 그 부분은 본인도 인정했기 때문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산 재산 얘기가 나와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용변 실장은 42억 2,422만 원 신고했고 김은혜 의원은 268억 8,469만 원 신고했다는 점도 댓글로 지적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